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어제보다는 좀 덜 쌀쌀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으로 이끌고 있는데 오늘 그나마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고요. 날씨 하겠습니다. 네, 날씨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공기질도 대체적으로 청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 오전 시간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있죠. 경기 북동부와 일부 강원 내륙, 또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뚝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도에서 8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에 온도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또 일부 경상 내륙에서는 대기 건조가 지속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한 주 동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를 찾아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갈등, 곳곳의 갈등, 사회적인 갈등, 내가 있는 조직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느끼십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그맨 중에 성격이 좋다고 해서 개그맨 중에 목사님이라고 하거든요. 네. 결혼을 한 다음에 애를 키우는데 아내랑은 정말 또 다른 육아 환경 때문에 아내와의 갈등.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자주 부딪혀서 제가 담으려고 해요. 하여튼 세상에는 세 가지 왼수가 있죠. 하나, 가족이 왼수고요. 두 번째, 돈이 왼수고요. 네가 왼수고요. 이런. 갈등은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 갈등은 해결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하는 편이세요? 제가 직접적인 갈등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저는 일단은 이게 면대면으로 가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요. 저는 잠깐 호흡을 좀 멈추고요. 그다음에 1대1 갈등일 경우에는 되게 시간 바꾸고 장소 바꾸고 사람 바꾼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잠깐 장소를 바꿔주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면 큰 사건은 면합니다. 네. 갈등에 침묵해서 갈등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네. 자, 오늘 이슈 5번째 5위부터 5, 4, 3, 2, 1 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5위는 국민의사가 욕먹은 이유라고 꼽아봤습니다. 네. 이게 좀 어떤 내용이죠? 네, 국민의사, 우리가 잘 아는 이국종 교수입니다. 네. 바로 응급의료의 전문가죠. 이 이국종 교수가 지금 이 권역 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이에요. 네. 근데 이 센터는 아주대 의료원에 속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급자가 아주대 의료원장입니다. 그래서 유모 아주대 의료원장과 네. 아주 막말을 들으면서 좀 듣기 힘든 그러한 녹취가 터져 나오면서 병원 내 갈등이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국종 외상센터장은 닥터 얘기도 도입하고 또 아픈 환자가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 그분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죠. 네.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덴만 여명 작전. 그렇죠. 예, 우리 선박과 우리 선원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특공대가 가서 구출을 해냈는데 당시에 석혜균 선장이 총에 맞지 않았습니까? 미군 헬기로 이송이 됐고요. 이 석혜균 선장을 살려낸 분이 바로 이국종 교수. 그래서 국민의사로 유명해졌고 뿐입니까? 지지난 해에 북한에서 귀순한 오청성 병사 맞아. 정말 총을 많이 맞았는데 살려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근데 바로 그런 분이
왜 의료원장한테 욕을 먹느냐. 이게 지난 14일에 한 지상파 방송이 보도를 하면서 일파만파 뭐 국민들이 이제 논란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욕설 자체는 굉장히 듣기 힘듭니다. 때려쳐, 뭐 XX야 그러면서 욕설이 나오고 한판 붙어볼래 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희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렇죠. 보시면 저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또 강성인 이국정 교수도 사실은 상급자 앞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좀 낮춰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이제 논란이 커졌는데 이 녹취 자체는 최근 것은 아니고 그렇죠. 한 4, 5년 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어서. 근데 이게 4, 5년 전 거라고 해도 그 병원장이 분노 수준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걸 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문장으로 뭐 때려치워 XX야 이 얘기 봤는데 그게 귀로 들리고 말로 들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국정 교수가 뒤쪽에 답을 한 게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그게 점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아마 첫 번째 상하 관계는 분명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향하여 굉장히 강력한 분노를 뿜어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답변을 할 만한 상황이 못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이게 XX야가 나올 정도면 단순히 둘 혹은 그 조직 내의 갈등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이고 반복적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가 그 녹취만 보면 거두절미하고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만 있잖아요.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병원과 외상센터 이국정 교수와의 갈등이 좀 오래됐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국정 교수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듣고 올까요? 징계를 요구하신다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세요. 더 자르지 못해가지고 안달인 사람. 그 말씀을 제가 했던 게 아니라 여기 해가지고 가서 하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자를 거야. 아마 신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손 지긋지긋해요 지금. 병원은 저를 자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뭐 저런 그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는 굉장히 골이 깊었다. 그런데 이제 저 장면이 지금 가운을 입고 있긴 하지만 저기 한 보수단체 항의 집회에서 이국정 교수가 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진실을 모르니 좀 이국정 교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압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져 온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갈등이라는 것은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국정 교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마음의 그림과 또 그분이 했던 여러 기여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국정 교수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저를 자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는 그 사이에 숱하게 많은 갈등과 또 여러 빚어진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 갈등에 대한 제일 마지막 그 본인의 결론은 뭐였냐면 나도 지긋지긋하다거든요. 이 지긋지긋이란 두 개의 단어가 겹쳐서 어떻게 이국정 교수가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계속 이 일을 진행해 왔는가가 한눈에 보이고 본인 스스로도 마치 뭔가를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 지긋지긋이라는 표현만 봐도 굉장히 긴 시간 지속된 갈등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어쩌다 이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갈등의 내막이 조금 드러나요. 뭐냐면은 이국정 교수는 닥터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 장비도 필요하죠. 인력도 필요하죠. 역설해서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서 자 닥터 헬기 도입을 위해서 그러면 정부가 보조금을 좀 지원하자. 그래서 이 권역 외상센터에 22억 원의 정부 자금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67명의 간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부로부터 22억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인력 67명 뽑으면 되는데 왜 인력난에 허덕입니까? 문제는 병원에서 안 됩니다 하면서 30명의 인원을 TO를 줄였어요. 그래서 37명만 채용하시오. 그 예산은 다 받았는데 지금 인력은 약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거예요? 돈은 절반만 받아야 되지 않을까? 돈은 다 받았어요. 기존 간호 인력의 인건비로 썼다는 겁니다. 기존 인력에?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 돈이 이제 인원을 충당하시오 해서 준 돈인데 아까 67명을 채용할 수 있는 돈 22억을 줬는데
36명, 37명 뭐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간호사들 인건비로 썼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정말 아파서 응급실에 가보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위험한 환자들도 많고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 돈을 지원한 거는 간호사를 충렬해서 좀 국민을 위한 세금으로 쓰라는 건데 이건 개인 병원을 위해서 쓴 거니까 조금 아니지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조직의 운영 리더가 참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실제 이 간호 인력들을 일부만 쓴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합법 범위 안에 있다면 아마 리더로서 그 돈에 대한 안배가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가는 리더가 하는 결정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중요도가 약간 좀 달랐던 게 아닌가 이국종 교수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결국은 위법이에요. 왜냐하면 권역외상센터 인력을 충원하라고 정부가 목적을 정해서 지원한 돈을 이것 때문에 최근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쓰시오. 근데 물론 이제 뭐 돈이 다 계좌에 섞이게 되면 이 기존 인력 인건비 내다 보면 돈이 모자랄 수 있는데 병원이 이건 채워서 못 쓰면 반납해야 되는 돈이죠. 지원금은. 근데 보건복지부가 자, 이것이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잠깐 유용되다시피 다른 항목으로 지출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데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부터라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요, 이국종 교수와 병원 측의 갈등이 이뿐만이 아니라 더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부 지원금 인력 채용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병실 배정의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권역외상센터에 100개의 베드, 병원에서는 이 병상을 베드라고 부르죠. 100개의 베드가 배정되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병실을 준비해 줘야 하는데 이국종 교수의 불만은 병원이 이것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예요. 외상센터로 들어왔어요. 그럼 외상센터에 치료를 받으면 일반 병실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우선은 외상센터 환자로 들어왔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응급시술이나 뭐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그러면은 권역외상센터의 베드, 입원실이죠 이게. 병상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문제 이게 만실일 수가 있잖아요. 100개의 베드를 받았는데 100명이 꽉 찼어요. 그러면 병원 내에는 지금 1,100여 개의 베드가 있거든요.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못해요. 근데 여유가 있다면 다른 베드를 좀 우선 임시로 씁시다라고 배정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원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베드가 비어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됐을까?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베드가 꽉 차 있으면 병원 입장에서 주고 싶은데 못 줘. 지금 없어. 그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앰뷸런스 불러 이럴 수 있는데 이국종 교수에게는 베드가 비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입장을 들어야 되니까 병원 쪽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듣는 내용의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게 맞나요? 네,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이국종 교수는 실제로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그럼 지금 이 병상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100개 병상은 만실인데 이 병원 내에는 비어있는 베드들이 있다. 그걸 왜 지원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근데 병원 입장을 들어보면 병원에 지금 권역외상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42개의 진료과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종합병원이니까 가정의학과, 안과, 외과, 뭐 흉부외과 다 있는데 다른 과의 상황들도 다 긴급하긴 마찬가지인데 권역별 이 외상센터만 지금 이제 이 항변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뭐 이런 또 입장이네요. 그러면 병원에 왔다가 위급 상황인데 베드가 꽉 차서 받지 못하고 돌려보낸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는 없나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연도별입니다. 2017년에는 11건, 2018년에는 53건, 오히려 늘어났네. 지난해에는 63건, 환자를 받지 못한 건수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프로는 확인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상센터에 환자들이 몰렸을 거라고 소문도 나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왜 응급실에 가면은 정말 위급한 상황도 굉장히 많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물론 저렇게 하는 이유가 병원 쪽에서 뭔가 아까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양쪽 말을 다 들어보니까 그럴 것도 하고 근데 이게 참 헷갈리네요. 이게. 아니 근데 외상센터 입장에서는 우리 백석은 만석이고 환자 지금 이 연간 한 50여 명이면은 한 달에 한 2명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럼 돌려보내야 되는데 옆에 다른 병동은 베드가 있는데 저거 좀 우리가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국종 교수의 시각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의 입장은 뭐냐면
42개 과에서 사실은 베드는 항상 모자라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지금 내일 수술 환자가 있는데 그 베드는 곧 써야 되는데 거기를 다른 과로 배정하면 당장 내일부터 이 자리를 또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자꾸 병원 자체에서 이 남아도는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니 이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그 시각에선 그럴 수 있으나 우리 입장은 또 그것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병원장 얘기는 저희가 이렇게 CG로 처리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650병실, 42개 진료과가 나눠 써야 된다. 응급 환자를 위해서 비워둬야 하는데 외상센터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예, 아주대 병원장의 얘기인데요. 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수급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병실을 마련하고 거기에 응급 환자를 직접 갈 수 있도록 하겠는가라는 수급의 문제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아주대 병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병원 다 민간 병원입니다. 그럼 이게 또 수입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수급의 문제와 수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응급의 문제도 있고 동시에 사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실제 외상 그 권역센터에서 외상 환자를 받게 되면 사실 이게 수입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베드를 더 내놓는 거에도 약간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게 응급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 남은 베드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베드를 비워뒀다면 외상센터에 오는 환자들이야말로 진짜 응급한 환자들일 텐데 그걸 좀 이렇게 전용해서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딱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럼 다른 진료로 오는 분들은 응급 환자가 없느냐? 물론 만성질 환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주로 의원들을 많이 가시고 종합병원으로 올 때는 다른 진료 과목에도 응급 환자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이호선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요. 병원의 입장은 우리나라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수준 높게 제공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의료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 의료 수준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투자와 거기에는 또 매출을 통한 수익의 재투자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 하나하나가 돈인데 이 돈이 꼭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병원 수익 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국종 교수는 저는 환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요. 환자 눈에는 빈병상이 있는데 왜 입원 안 시켜주는 겁니까?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저게 지금 비어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곧 저기는 채워질 병상이다. 근데 이 시간차를 못 사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의 가족들은 항상 분노나 불만에 차 있거든요. 아니 응급실 가보면 그 복도에까지 베드 놓고 쫙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딘가 병상으로 옮겨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아주대학교는 지금 표면에서 터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에 많은 병원이 있잖아요. 이게 그 병원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병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또 걱정이에요. 어쨌든 해결이 쉽지 않다. 사실 저는 제 생각에 합리적인 해결은 자 그럼 외상센터에 100개의 베드가 있다고 치자. 연간 50명이 돌아간다고 치자. 그럼 앞으로 좀 우리가 투자를 더 해서 베드를 150개, 200개로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병원은 병원대로 답답한 게 외상센터는 사실은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를 만들어내는 부서인 거예요. 경영 차원에서 본다면. 근데 이국정 교수는 아니 병원이 돈 버는 곳은 아니잖아. 생명 살려야 되는 곳이잖아. 그럼 양쪽의 말이 다 굳이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러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갈등 원인으로는 이 닥터 헬기가 또 꼽히기도 하거든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아까 이제 예산 지원의 문제, 의료 충원, 두 번째 병실 문제, 갈등이 분명히 있죠. 닥터 헬기 도입은 이국종 교수가 정말 강조해서 외상센터 입장에서는 이 통계가 있어요. 지난해 9월에 이게 취항을 하고 1호 닥터 헬기가 2달 운영을 해보니까 27번 출격을 했어요. 두 번은 상황 종료, 돌아왔고 25번 중에 24번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 번은 실패. 다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쏠쏠하다, 있는 거죠. 쓸만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데 이 닥터 헬기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음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계속 이 헬기가 뜨고 내리면 환자들이 시끄러워요. 환자 가족도 시끄러워요.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헬기 소음. 네. 그런데 이 의료원 입장에서는 이 민원에는 우리가 정중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외상센터는 헬기를 띄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 갈등도 많았다고 하네요.
헬기에서 오는 또 민원이 있었다. 예. 어쨌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외상센터 그 과와 다른 40 몇 개의 과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오는 갈등들도 또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일대다의 싸움이 됐었네요. 네, 일대다의 싸움이. 그런데 저는 이국종 교수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한 거고 병원은 또 다 그 외상센터 입장만 들어줄 수 없다. 조율해야 한다라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아마 걸었을 거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국종 교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나 애정이 참 깊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인수를 정말 펴는 진짜 의사 이런 분이 지금 한국을 떠날 상황이다. 한국 떠나는 거 아니냐 지금 불안한 네티즌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여론이 뜨겁게 한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 전해지자 뭐 온라인상에는 되게 뜨거워요. 아니 우리나라에 몇 없는 진짜 의사가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해? 국립한국외상센터를 만들어 이국종 외상센터장 하게 하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좀 팬심이 있어서 또 좋은 소식이 많이 나갔죠. 그래서 좀 걱정의 우린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난 여론이 커졌고요. 또 이제 지금 경기도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용 대변인이 경기도 대변인입니다. 한국을 떠나야 할 사람은 이국종 교수가 아니라 바로 이 원장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어요. 시끌시끌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국종 외상센터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의료원장이 이국종 센터장을 모욕을 했다 언급하면서 이 센터장은 한국의 영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외신이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여론은 아주대병원에 굉장히 이제 불리하죠. 아주대병원 측도 어떤 그 입장을 내놓지 않았을까요? 아주대병원 측은 이게 병원 내부의 문제라 우리가 참 외부의 입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지금 이 그 의료 원장이 당시에 4, 5년 전에 왜 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지? 이 녹취만 가지고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런 막말을 한 건 팩트잖아요. 근데 이 의사가 얼마나 소중한 또 인재예요. 그럼요. 이국종 교수 얼마나 국민들이 존경해요. 근데 저렇게 막말한 거, XX야 이런 욕설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일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큰형이 의사를 해서 병원 가보니요. 환자를 다루니까 워낙 위급해서 그런 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저희 아들 10살, 7살한테 요즘 저런 말 하면요. 학교에서도 큰일 나거든요. 근데 같은 어른들 입장에서 저런 얘기 한다는 건 좀 마음의 상처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녹취가 누가 녹취를 한 거냐. 이게 사실 이국종 교수가 직접 녹취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간에도 아마 이보다 더하거나 혹은 덜한 여러 이야기들이 큰 음성으로 혹은 욕설이 들어간 채로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에게 나온 증거 녹취록 자체에서 의료원장의 욕설이 들어간 고함 소리가 있거든요. 이 고함 소리가 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 아주대 측이 불리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아주대 측에서도 조금 더 변이랄까요? 스스로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라고 할 만한 이런 상황을 얘기할 기회를 좀 가질 필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사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있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우리가 갑질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여론이 이제 들끓고 있을 때 이국종 교수가 해외에 있었단 말이에요. 해외 어디 있었느냐? 그 해군 기동 훈련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바로 어떤 얘기를 했죠. 돌아와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 전에 이국종 교수는 개인적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이게 지난달에 갔다가 이 바로 엊그제 돌아왔는데 이 해군 함정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샌디에이고 항까지 가는 순항 훈련이었어요. 여기 참여했던 거죠. 그런데 나와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 아주대 의료원의 모든 이야기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세게 얘기하시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뭐 예산 지원과 이 인력 충원을 병원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 병실 제대로 배정해 주지 않은 문제, 닥터 헬기 운영에 대한 뭐 민원 문제, 이걸 병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막말한 건 잘못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시스템적인 갈등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이국종 교수의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가 꾸짖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국종 교수는 아니다. 내부에 조직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지금 아까 우리가 짚은 내용들에 대해서 맞다. 이 의료원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의료계 종사자분들은 병원의 고민, 경영상의 고민도 이해해야 한다.
병원이 하루 이틀 뭐 일하고 적자 나서 그러면은 폐업해야 되느냐. 이게 병원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대병원 측에서 그 외상센터가 적자의 일부분, 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까? 얘기를 하기 어렵죠. 네. 왜냐하면 권역외상센터는 적자 보는 부서고 네. 환자를 받을 때마다 우리 네. 의료원 경영에는 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네.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권역별 외상센터는 정부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네. 정부 예산이 들어와요. 네. 그러고 이제 그것은 법적으로 조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국정 교수는 스탠다드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다. 지원받은 예산대로 그리고 배정된 병실만큼 우리를 지원해 달라. 그런데 문제는 정해진 만큼도 안 해주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럼 이것은 정상적인 경영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인력과 예산을 병원이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시각이 이해는 다 되는데 나중에 보건복지부가 위법한 정황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지 않겠는가 진단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건 뭐라고 하시던가요? 병원장이 개인적인 일로 혼낸 것이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여기는 할 말이 많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아마 제가 관측컨대는 이 정황과 녹취는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아마 병원 측에서 뭔가 또 이국정 교수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반박 기자회견도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국정 교수가 해군 훈련 마치고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아마 지켜봐야 됩니다.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거예요. 네.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다룰 수도 있는 거니까 이쯤 하고 4위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혹시 모르는 지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식당은 어떻게 고르세요? 2대 조건이 있죠. 검색과 댓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해보니까 검색에 좀 뭐가 다른 게 붙어요. 그래서 지역의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보면요. 검색보다 훨씬 맞아요.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인에게.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맛집이라 믿을 때 교수님처럼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사님께도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4위 한번 보겠습니다. 4위 보여주시죠. 검색을 조작한 가짜 맛집. 그러니까 앞서 맛집을 검색해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가짜 맛집은 뭐예요? 저도 검색해요. 기운이 빠지는 게 조직이, 나쁜 조직, 불법적 조직이 수천 개의 전국에 있는 PC방에 PC방에 컴퓨터가 많잖아요. 악성 프로그램을 심는 거예요. 악성 코드를. 그걸 외부에서 이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털의 검색어, 특히 맛집 검색을 조작해서 검색어를 치면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저도 신기한 게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상암동 그러면 맛집 이렇게 떠버려요. 맞아요. 그럼 그걸 클릭해요. 그럼 쭉 뜨는데 맛집의 순위들처럼 위에서부터 쭉 뜨는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골라요. 근데 이게 다 이러한 조직에 의해서 조작된 거고 이거는 괜히 한 게 아니고 이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당신네 이 맛집 순위가 이 지역을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높게 나오도록 해주겠다. 조작해주겠다. 돈을 내시오.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 TV 프로그램에 맛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나온 집들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완전히 검색으로 이 PC 기반이네. 네. 그런데 그 검색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2018년 12월부터 PC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좀비 PC라고 해요. 악성 코드에서 장악된 PC가 무려 몇 개였냐면 21만 대. 그럼 쉽게 말하면 21만 명이 마치 검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21만 대 컴퓨터가 똑같은 것을 내면 그래서 뭐 홍대 맛집, 뭐 상암동 맛집, 저희 집 뭐 사당동 맛집 해서 이 검색되는 순위를 완전히 이제 조작을 한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2030 세대들이 피해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2030은 무조건 이걸 해서 찾더라고요. 다 검색이죠. 네. 우리야 뭐 택시 기사분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한데 2030은 거의 이건데 자 그러면 맛집을 제대로 찾아갔는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사진 보면 되게 예쁘고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는데 사실 그렇게 막 깔끔하지 않고 사실 더러웠어요. 칼국수를 검색했는데 그냥 블로그에 가장 위에 있는 걸 가게 됐죠.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사실 거의 다 버리고 나왔거든요.
기대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고 형편없는 곳도 내가 가봤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가보셨던 경험이 있죠? 폭망한 적 많죠. 정말 그 리뷰를 보면은 세상에 둘도 없는 맛집이에요. 맞아요. 거기다가 뭐 심지어는 외국에 누가 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막상 갔는데 제가 최근에 갔던 진짜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요. 어묵볶음에 머리카락이 있고요. 아이고. 무엇보다 뭐 위생의 문제도 위생의 문제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래요. 맛집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인데 대부분 검색을 하거나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도는 높이고 불안은 낮추겠다는 건데 우리가 왜 비싸도 맛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좀 저렴하더라도 너무 맛이 없는 건 그게 비싼 거거든요. 그래, 맞아. 진짜 속상하고 어떨 때는 약간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가성비가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포털 사이트도 이런 뭐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포털을 이용해서 거짓 정보를 조작해내고 4억 원의 불법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동원해서 이것을 잡아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런 거예요. 100만 원만 주면 포털 순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를 안 할 음식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점은 지금 이게 법적인 인식이 좀 낮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정보를 조작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는데 선호한 것처럼 꾸며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AI로 지금 이제 잡아내는 리뷰 작업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조작이 정말 문제거든요. 뭐 리뷰, 연관 검색어뿐만 아니라요. 최근에는 검색 순위까지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채널A 취재진이 인터넷과 SNS상에서 입소문 나서 홍보를 해준다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이디가 있어요. 한 30개. 한 100개 정도. 일단 1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업체마다 똑같을 거예요. 진짜로 저러네. 네, 순위까지 조작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60만 원 이렇게 보셨는데 100만 원이면 순위 조작 가능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우리 식당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 지역을 치면 맛집으로 우리가 제일 위에 뜰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조작? 가능하더라는 거죠. 댓글 알바를 통해서 가능한데 불법 조직이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짓 정보를 중심으로 소비자들도 이 거짓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식업체를 찾지만 요식업체들도 사실은 소비자들과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에 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 틈새에 들어가 가지고 양쪽의 마음을 다 훔치고 본인의 이익을 챙긴 이런 사기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음식점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죠. 많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틀을 돌리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고 얼마 전에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SNS에 허위 과대 광고 막 맞아요.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유명인들이 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인플루언서들.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죠. 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겠어요. 이번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3위는 햄버거 진상녀. 거든요. 햄버거 진상녀. 이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지난 10일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이 쫙 보도로 퍼졌는데 명동의 유명 백화점, 뭐 우리 다 드나드는 그 백화점에 한 젊은 여성분이 뭔가 막 화가 나 있어요. 격앙돼 있어요. 보안 요원이 와서 말리고 있는데 음료수를 뿌리고 옷을 잡아당기고 거기다 자신이 먹던 음식 갖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영상에는 잘 안 잡혔지만 또 다른 보안 요원이 옵니다. 한 명으로 제압이 안 되니까 한 명이 더 오는데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진상이라는 표현 이러한 갑질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게 지금 영상으로도 준비를 해뒀거든요.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이거예요 지금. 계속 사과를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아니 이게 백화점에서 저게. 근데 그냥 저러고 경호 직원은 저러고 있네요 그냥. 그냥 침착하게 좀 담담한 반응이에요. 지금 여성분 굉장히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폭력까지 휘두르고 도대체 있고요. 뭐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네티즌들의 이 댓글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보안 요원의 저 자제하는 모습에 그러니까 감명을 받으면서도 울분이 터지니까 가장의 무게다. 이제 이런 이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 지금 이게 그냥 오후 한 1시 40분경입니다. 저 여성이 다른 손님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보안 요원이 왔겠죠. 하고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보안 요원에게 뭔가 이제 음료수 뿌리고 옷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음식물 던지고 하는 장면을 보셨는데 그래서 결국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는데 이 추가로 출동한 보안요원의 뺨을 또 때렸으니까 폭행도 발생을 한 거예요. 폭언, 폭행, 난동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 상황에서 저 보안요원 저 보안요원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렇죠. 너무 침착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뭐 저희 이렇게 보안요원들 많이 보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 외주 업체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일도 생각하고 또 나이대가 또 아빠 나이대면은 근데 저런 거 보면은 요즘에 여러 군데서 저런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 있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 대부분 감정 노동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감정 노동하는 분들은 우리가 다들 보호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이분들은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대응 매뉴얼은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꼼짝 마요. 꼼짝마기 때문에 어떤 지나친 대응을 하면 기본적으로 방어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참는 것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감정 노동과 관련해서 내가 부당한 이런 우리가 보기만 해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저 여성은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과도한 이런 반응에도 오히려 크게 액션을 했다간 이게 또 다른 소송에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요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예요. 근데 선생님 저 화면을 보니까요. 이 그 경원 보안 요원들이 이렇게 그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니까 제압을 안 하니까 이 여성은 더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그러나요? 더 해. 그게 왜냐하면 원래는 상대방이 반응을 덜하면 상대방의 감정도 약간 사그러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원래 대응 감정으로 그런 제스처를 취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옳은 줄 알고 맞는 줄 알고 오히려 더 폭발적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상적 반응 아니고요. 두 번째 대단히 비인격적 반응이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정상성 안에 있다면 아주 형편없는 인격인 거고 비정상성 안에 있다면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점이 백화점 내에도 위치를 했잖아요. 혹시 이것도 약간의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갑질하면 백화점 빼놓을 수 없고 백화점하면 또 갑질이 떠오를 정도로 어쩌면 고객이 왕이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한다는 대표적인 기관이 백화점이라고 할 텐데 우리가 과거 학습도 있어요. 옛날에 백화점에 가면 왠지 내가 서비스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조금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다른 갑질 영상을 보고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은근 또 학습하는 게 있거든요. 어쩌면 이 여성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전 백화점 갑질 영상과 너무 유사점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통점이요. 백화점 같은 데 보안요원 있으니까 더 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수산시장에서 더 많은 거래를 하는데 그런 데선 갑질 영상이 거의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뭔가 믿고 돈을 더 냈으니까 내가 더 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거기 가면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백화점 가면 더 그런 분들 많아서 제가 궁금한 건 이 여성분 바로 경찰에 인계됐죠? 처음에 바로 인계되진 않았어요. 그래요? 이게 논란이에요. 처음에 이 보안요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뭐가 알려졌냐면 백화점 측에서도 이 보안요원들 고생했다. 커피 쿠폰을 주는 걸로 의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 저녁에 다시 보안요원들이 경찰서를 찾아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럼 여성이 혹시 정신병력이 있는 것 아닌가? 저렇게 과잉 분노를 폭발시키는 걸 보면 그래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정신병력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백화점에서 저렇게 난동 가까운 행동을 했는데 저거를 처벌을 우리 그냥 달래서 보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제작진이 OX표를 줬네. 그러면 선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선처를 해야 된다면 O.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X. 곤란하다 하면 세모. 자, 하나, 둘, 셋. 요거 저는 세워서. 세모. 세모인데 최영일 선생님은 X에 좀 간 세모. 용서 없다. 용서 없다. 처벌해야 한다. 우리 권 박사님은 X? 처음엔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래요. 왜냐면은 저희가 사회적으로 뭐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전부 사건 사고 보면 술 먹어서 기억 안 나요. 또 저는 과거에 아픈 경력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도 그러면은 그런 일이 겪을 때 이걸 또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경우가 또 빈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 상황에서는 저는 당연히 용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또 당연히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신병이 있다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당연히 정신병이 있더라도 어떤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절반의 선처. 그래서 저는 가운데를 들은 거거든요. 네. 선처하는 게 좀 맞다고 봤는데 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죠. 이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최근에 제가 유사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사건들을 본 바 이분들이 심각한 질환이면 이렇게 나와서 다니지 않으세요. 인지하거든요. 입원해 계시거나 가족들이 돌보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정상적 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런 무리를 일으켜놓고 법정에 가게 되면 저 아파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좀 일정 정도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쪽에 무게가 조금 저도 기울게 됐어요. 근데 이 정신병력이 폭력을 다 동반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뭐 우리가 흔히 작년에 조현병이란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경우에 따라 망상이라든지 스스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폭력적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과도한 공격성에 해당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나도 모르는 폭력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의 폭력 상황과 전반적인 범죄율을 보고 정신질환을 앓았던 분들의 범죄율의 평균을 보면 오히려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범죄율이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정신병 이퀄 폭력성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는 일종의 편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본 그 영상은 그 백화점에서 해도 너무했다. 그리고 그 보안 요원들 너무 안쓰러웠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 2위입니다. 계모의 변명.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좀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난 10일에 이것도 벌어진 사건인데 9살 남자아이가 숨졌어요. 왜 숨졌냐면 이게 찬물 학대로 이게 그 겨울에 얘기군요. 숨진 일이 벌어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망한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데 13일에는 사망한 이 아들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까지 발견이 되면서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자, 지난 10일에 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 자택이에요. 여주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아이들 욕조 있죠. 아이들 욕조에 찬물을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어. 그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을 입었어요. 속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이건 뭐 입으나 안 입으나 속옷을 입으면 물에 젖잖아요. 더 춥습니다. 이런 장시간 이 방치하는 학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붓아들인데 근데 사실은 저도 전 아이가 사건 날 때는 9살, 6살이거든요. 제가 항상 목욕을 시키는데 아이들은 외부에 하면은 저체온증이 빨리 걸려요. 근데 그 아이를 9살짜리를 찬물에다 베란다에다 이거는 사실 이거 정말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날 그 당시에 바깥 날씨를 보니까 여주가 1.1도예요. 찬물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영하의 이 체감 온도를 느끼게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학대를 한 거요? 하고 물어본즉 이 어머니 얘기는 얌전히 있어라 그랬는데 아이가 부산했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돌아다녀서 이런 벌을 준 것이다. 나는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좀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밖에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또 이 언어 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아픈 아이였어요. 문제가 큽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아이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을 동안 엄마는 그냥 방 안에 있었다는 거죠? 저녁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고 방에서 쉬고 있었다.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쉬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9살이면은 이제 좀 언어 장애는 있다고 하더라도 추우면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외압 같은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날 한 번이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 이 아이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을 견디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 아이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2016년경에도 폭행했던 이 상황이 두 차례 폭행했던 상황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시에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지난해 2월에 이제 9살이니까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되니 우리 아이 돌려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2016년에 폭행으로 보호시설에 있다가 다시 부모가 찾아온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의 공포를 느낀 거 아니겠어요? 공포를 우리가
일회성으로도 이렇게 했어도 이건 학대예요. 네. 그런데 이 아이의 상황을 볼 때는 물에 들어가 나오지 마. 안 나왔어. 네.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 네. 장기적이고 공격적인 권위가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네. 우리가 영어로는 freeze라는 말을 쓰는데요. 얼어붙음 현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아이를 완전히 사로잡는 건데 말 그대로 이 아이는 마음만 얼어붙어 있던 게 아니라 몸까지 얼어붙었던 거죠. 네. 너무 근데 안타깝습니다. 이 피해자 아들이 의붓아들이라고 앞서도 얘기를 이게 해주셨죠.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친아들이 아니고 이제 의붓아들인데 우리가 이제 아동에 대한 학대는 친부모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럴 때마다 또 이제 의붓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 친아빠가 기르고 있던 아들인데 이 여성은 5년 동안 동거하던 상황이고 지난해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됐고 의붓 엄마가 됐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는 또 딸들이 셋이 더 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저렇게 폭력 성향이 나타나면은 딸 셋도 뭔가가 좀 글쎄요. 가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확인 중이고 아직 뭐 이 딸들에 대한 이 아동 학대나 폭행 여부는 아직은 확인되지 그나마 않은 다행이네요. 네. 그럼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가 발생하죠. 하나는 습관성, 또 하나는 가속성. 이 두 가지가 붙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폭력은 한 번 시작하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대상이 특정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심리적인 주체감이 점점 더 감소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이가 어쨌든 총 넷인 거잖아요. 넷 중에 셋은 내 아이야. 한 아이는 아니야. 이런 경우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분리가 발생하고요. 더군다나 이 친구가 장애가 있어서 아마 엄마로서는 답답한 면도 꽤 있었을 겁니다. 네. 언어 장애가 있으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이 대상을 보호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답답함에 대한 분노 분출 대상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아니나 아마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고통의 세월을 지냈을 겁니다. 네. 아니 저는 가장 답답한 게 이 아이가 이미 폭력을 당했어서 전문 기관에 맡겨졌었거든요. 근데 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아빠가 왔어요. 이제 이건 이유는 초등학교 입학이에요. 학교 입학시켜야 하니 이제 우리가 데리고 키우겠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들의 의사도 물어봅니다. 9살이면 의사를 이제 날릴 수 있죠. 아들도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동의까지 확인됐으니까 보호기관에서 더 붙들어둘 수 있는 책임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가혹하게 얘가 학대받고 있었다면 기관에서 딱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짧은 회심과 짧은 다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신 그러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뭐 이런 치료를 받고 저런 상담을 받고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아이를 붙들고 있을 만한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아이가 막상 돌아오면 그 아이를 보냈을 때의 죄책감은 살짝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면 우리는 심리학으로 복귀라는 감정을 갖게 돼요. 원래 자리 내가 했던 그 양태, 그 말, 그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아이는 어쩌면 두 번째 고통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된 거죠. 이 아이는 정말 지옥에 살고 있었어요. 너무 끔찍했어. 아동보호기관이 내주고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가정이에요.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닷새 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 직원이 방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를 돌려보낸 이후에도 학대의 정황이 있다는 것을 기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것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곳에서 가정을 관리하고 있었대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여주시청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했다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이거 저희도 이제 그 앞에 기사로 다뤘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죠. 본주의 슈탑5 1위입니다. 죽은 아들과의 동거. 이게 이 70대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어요. 근데 50대 아들과 이게 모자가 단 둘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50대 아들이 숨졌어요. 근데 노모는 치매에 걸려서 이걸 모르고 여러 달을 함께 생활하고 있다가 밝혀져서 정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아무리 몰라도 가끔 인지가 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참 답답한 얘기. 주위에서 이것도 몰랐죠. 치매 정도가 심했나 보다. 치매 정도가 심해서 이 지금 77세 노모고 50대 아들인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됐냐면 사망 후 한 2달 정도를 함께 동거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집세가 밀리잖아요. 예. 월세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무슨 일이 있나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시신은 2달여 방치가 되고 부패한 상태였는데 네. 이 노모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치매 노모가 죽은 아들을 그렇게 살뜰히 보살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노모는 아들이 아프다. 지금 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숨졌는데 옷도 갈아입혔고 이불도 덮어줬어요. 경찰이 왔는데 2달 만에 처음 외부인을 본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빨리 병원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셨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아는 분도 치매로 고생하는데 근데 치매에 걸리면은 자기 음식도 못 해 드시는데 그럼 이분 지금 건강도 지금 걱정이 되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아들이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드실 수 있게 햄이라든가 통조림 같은 것을 냉장고에 빼곡히 채웠는데 노모는 이 아들이 냉장고에 쟁겨놓은 음식들을 조금씩 이제 빼서 드시면서 2달을 연명하신 것 같고 현재 또 건강에 별 이상은 없으세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이 아들이 그 발견이 됐을 때가 이달 5일이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쓴 게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30가지의 식료품을 마트에서 사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사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이 치매를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도 인지를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2달 동안 생존해 계셨을까요? 이건 제 생각엔 돌아간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전 살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 어머니가 평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케어만 받던 분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그래도 조금씩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아들이 했던 것 같아요. 습관에 따라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꺼내서 그다음에 냉동실에 얼려졌던 밥을 그래도 어쨌든 뭐 녹여가지고 먹든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아들이 애를 썼던 겁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했던 건 이 어머니가 겪게 된 가장 큰 비극이자 아픔이지만 이 아들과 어머니의 상황을 보면 저는 한 면은 감동적이고 한 면은 너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효심이 정말 지극했던 아들이었는데 사실 이 아들이 50대잖아요. 사망 원인이 밝혀졌나요? 이제 조사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부검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소견 결과가 차분히 나오게 될 텐데 평소에 타살 정황은 없고 경찰이 확인한 바 타살 정황은 없고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밝혀낼 거고요. 근데 워낙에 이 집에 왕래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아동 학대 얘기 드릴 때 5일 전에 귀간에서 왔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다면 지역이나 구청의 무슨 복지 직원이 방문했었다면 2달이나 가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게 사각지대인데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였어요. 어머니가. 치매센터가 지금 지역별로 잘 돼 있어서 등록돼 있는 가족이었으면 반드시 이 복지 담당 또 치매 담당 부서 직원이 방문하는데 그 대상 관리 과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이 노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모는 아마 이제 보호시설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미 지역이 용인이거든요. 용인의 요양시설로 이 노모는 모셔진 상황입니다. 아이고, 이 사건도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것도 아니고요. 치매 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비극적 상황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홀로 계신 분이나 혹은 부부끼리 계신 분이라도 치매 증상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등록이 안 된 것 같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동네 보건소나 아니면 치매 안심센터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대표번호로 아니면 114에 물어보셔서 전화하시면 바로 파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지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런 가정이 늘어날 텐데 우리가 우리 집 외에 다른 이웃들도 좀 살피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한 시점이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투데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경남 거제시 소식인데요. 거제 정글돔이 내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선 열대 우림의 생태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바닷가 인근 들녘에 들어선 거대한 유리온실.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열대 식물들이 관람객을 반깁니다. 싱그러운 풀냄새로 가득한 초록빛 세상. 중국의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장각에도 그대로 재현돼 있습니다. 폭포 아래로는 안개가 스며들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식물들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교육에도 좀 좋은 것 같고 관광하는 동안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식물 그리고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거 보니까 가족들끼리 한번 오셔서 구경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최대 규모의 도명식물원인 거제 정글돔은 7,500장이 넘는 삼각형 유리로 구성된 독특한 형태의 온실입니다. 야자나무와 보리수, 흑판수 등 300종, 망구루가 넘는 열대 식물이 심어져 있고 석구작가 암석원, 빛의 동굴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식물원인 거제 정글돔이 오는 17일부터 문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거제시는 정글돔이 겨울철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국립난대 수목원을 유치하면서 청정해양과 농업관광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겨울철 관광지가 없다는 이런 한계를 정글돔이 아주 완벽하게 보완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글돔 꼭 한번 다녀와 주십시오. 채널A 홍준우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원시 소식입니다. 경기도 수원박물관이 수원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수원의 풍경과 당시 수원 시민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은 중년이 됐을 흑백 사진 속 갓난아기. 지난 1972년 우량아 선발대회 사진입니다. 머리가 크고 통통하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가들을 우량한 선발. 수진이도 나갔어야 되는데, 그치? 물놀이 가는 가족들의 행복한 순간. 같은 시대를 경험했던 엄마들도 추억에 잠겨봅니다. 이게 축구였대, 옛날에는. 78년도 축구 이랬어? 수원박물관이 수원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생활상을 담은 사진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비슷한 면도 있고 좀 지금과 그다음에 많이 틀린 모습도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던 그런 모습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좀 감상에 좀 젖는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과거 수원 화성문화재 행사는 물론 지금은 없어진 옛 광교 풀장과 우시장 모습도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일상의 생활의 이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추억을 상기시키고 지금의 수원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전시로 만들어봤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1970년대 수원 사람들 전시는 오는 3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달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준비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특별한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만 24세 도민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혜택을 받는 청년층은 17만 명이 넘습니다.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면서 이렇게 처음 스타트 지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슈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만 24세의 경기도 주민이라는 그 사유 하나만으로 공평하게 배분을 받았고 도내에서 통용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다 보니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동네에 뭐 안 가던 단골 가게도 생기기도 한 것 같고 미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기도 하겠죠.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기본소득 박람회는 이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전국민 축제회장으로 펼쳐집니다. 개막식에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이 발표되며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은 물론 해외 저명 연구자들이 참여해 외연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해 기본소득이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와 기본소득 정책이 어떤 정책과 결합될 때 더욱 향상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탐색할 것입니다. 라이브 토크쇼와 대학생 원탁 토론회, 캐릭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채널A 신선미입니다. 네, 다음은 충청남도 소식입니다. 충청남도는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료는 지난해 대비 7에서 9%, 수선 유지급여는 21% 인상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료는 기준 임대료 내에서 1인 가구 기준 15만 8천 원부터 6인 가구는 29만 1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천 명 늘어난 4만 6천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은 전라남도 장성군 소식입니다. 전남 장성군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황룡강과 장성호 등 관광 자원에 대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합니다. 황룡강에는 물빛 공연장과 향기 나는 플라워 터널 등 길거리와 휴게 시설을 늘리는 한편 하천 정비를 통해 국가정원 지정의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네, 100만 송이 해바라기 정원이 조성된 황미르랜드에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담양군 소식입니다. 담양군에서는 대나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문화부가 전국 축제를 대상으로 관광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심사해 인증하는 관광 브랜드인데요. 담양군은 대나무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2년 동안 1억 2천만 원의 국비 지원과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홍보, 마케팅 등으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그러면 주말에 설레임이 있는 내일은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벌써 설레는데요. 오늘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